내 뺨에 남의 손바닥이 날아든 건 38회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2025년 4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출근길이었다. 그날따라 판사복을 클리닉 맡겨놓은 탓에 사복 차림이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팬츠, 서류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다. 어이, 거기서.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이름표가 흔들렸다. 박준호 경위. 신분증 내놔. 나는 가방에서 법원 출입증을 꺼내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탁. 귓가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세상이 기울었다. 뺨이 화끈거렸다. 서류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판결문들이 봄바람에 흩날렸다. 감히 손을 주머니에. 무기 소지 의심. 박준호는 내 목을 거칠게 움켜쥐고 법원 외벽에 밀쳐붙였다. 등뼈가 차갑고 단단한 화강암에 부딪혔다. 숨이 막혔다. 짐승 같은 것들은 감옥에나 있어야 해. 법원에 무슨 볼일이야? 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 눈은 충혈돼 있었다. 이성적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이 법원의 판사입니다. 김서연입니다. 판사? 웃기고 있네. 그는 비웃으며 내 팔을 뒤로 꺾었다. 찰칵.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손목을 조였다. 수갑이었다. 주변에 경찰 몇 명이 더 모여들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출근하던 법원 직원들이 멈춰섰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공무집행방해, 신분사칭, 폭행 미수. 전부 현행범이야. 박준호의 목소리는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실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저 자신의 세계관을 확인시켜줄 피해자 하나가 필요했을 뿐. 나는 끌려갔다. 내가 매일 아침 출입하던 그 정문을 수갑을 찬 채로 통과했다. 보안 요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말리지 못했다. 제복의 권위가 진실보다 강했다. 법정 복도를 지나며 동료 판사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벌렸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누구도 개입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301호 법정. 내가 평소 재판을 진행하던 바로 옆 법정이었다. 문이 열리고 나는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20해 판사 생활 동안 수천 번 바라보던 그 자리에 이제 내가 앉아 있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카메라 셔터 소리. 속삭임들. 오늘 재판 잠깐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준호가 복도에서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곧 검은 법복을 입은 이재혁 판사가 들어왔다. 그는 나를 한번 쳐다봤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내가 수없이 두드렸던 그 소리가 오늘은 나를 심판하기 위해 울리고 있었다. 나는 멍든 뺨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법정 상단의 대한민국 법원 현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너질 수 없다. 이 법정은 내 자리니까. 증인 선서하십시오. 박준호 경위가 증인석에 섰다. 그의 제복은 깔끔했고 표정은 침착했다. 마치 아침에 그 폭력이 없었다는 듯.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재혁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시작했다. 오늘 아침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박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다. 오전 8시 42분경 법원 정문 보안구역을 순찰하던 중 수상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수상한 여성. 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해당 여성은 법원 출입이 제한된 시간대에 허가 없이 진입하려 했습니다. 제지하자 신분 확인을 거부하고 공격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치밀하게 짜인 완벽한 거짓말. 구체적으로 어떤 저항이었습니까? 이재혁 판사가 물었다. 박준호는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매끄럽게 답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기를 꺼내려는 동작을 보였습니다. 제 안전과 법원 보안을 위해 즉각적인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법원 직원 몇 명도 섞여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이 아닌 동조가 담겨 있었다. 증인, 피고인이 법원 관계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고 사복 차림에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위장 침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박준호의 시선이 잠깐 나를 스쳤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미 이긴 게임이라는 듯. 더 질문 없으시면 검사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재혁 판사가 검사석을 향했다. 최미정 검사가 일어섰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검찰은 박준호 경위의 증언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피고인 김모 씨는 공무집행방해, 신분사칭, 그리고 경찰관 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내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았다. 김모 씨. 이미 나는 범죄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방청석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요즘 법원 사칭하는 사람 많다더니 경찰이 저렇게 증언하는데 뭐 멀쩡한 사람을 왜 잡았겠어. 편견은 빠르게 확산됐다. 거짓은 제복과 지위를 입고 진실보다 먼저 자리를 잡았다. 피고인 변론하시겠습니까? 이재혁 판사가 나를 내려다봤다. 그의 눈빛엔 이미 판결이 정해진 듯한 냉담함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수갑이 손목을 조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재판장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변호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27조 1항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법조 용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피고인. 이재혁 판사의 미간이 좁혀졌다. 계속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 보존 명령을 요청합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사이 법원 정문 및 주변의 모든 CCTV 영상, 그리고 박준호 경위의 바디캠 영상을 즉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법정이 얼어붙었다. 박준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최미정 검사가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불필요한 시간 낭비입니다. 증인의 증언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재혁 판사는 더 이상 나를 무시할 수 없었다. 너무 정확한 법 조항, 너무 침착한 태도. 피고인,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 수석판사 김서현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멈췄다. 잠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재혁 판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에 쥔 망치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김서현 판사입니다. 이 법원 3층 민사12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이 폭발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다. 박준호 경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미정 검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뭔가 확인하려는 듯 서류를 뒤적였다. 재판장님, 최 검사가 외쳤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행각입니다. 피고인의 거짓 진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재혁 판사는 더 이상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그는 법정 서기에게 뭔가 속삭였고 서기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다. 나는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들어 올렸다.
재판장님, 제 신원 확인은 법원 인사과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법정에서 위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증이라니. 박준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나는 본대로 말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바디캠 영상을 제출하시죠. 내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다.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모든 체포 상황은 바디캠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원 관계자와의 접촉은 필수 기록 사항입니다. 박준호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법원 정문에는 1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안팀에 요청하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방청석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의심의 눈초리가 이제 박준호를 향했다. 이재혁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렸다. 10분간 휴정합니다. 그 사이 피고인의 신원과 관련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땅. 망치 소리가 울렸다. 법정 대기실. 나는 여전히 수갑을 찬 채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뺨의 멍은 더욱 선명해졌고 손목은 쓰라렸다. 문이 열리고 법정 경위 한대성이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판사님. 김서연 판사님 맞으시죠? 맞습니다. 한경희. 그는 황급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내 수갑을 풀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제가 몰랐습니다. 사복 차림이셔서.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손목이 자유로워지자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나는 손목을 주무르며 조용히 말했다. 한경희,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집무실로 가서 판사복을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의사봉도 함께요. 한대성의 눈이 커졌다. 그는 내 의도를 단번에 알아챘다. 판사님 설마. 이 재판은 제가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신분에서 어떻게? 저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도 바로 접니다. 한대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그가 나가자 나는 혼자 남았다. 작은 창문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다. 여전히 화창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20해 전 처음 판사복을 입던 날이 떠올랐다. 선서를 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겠다고. 그날의 맹세가 오늘 시험대에 올랐다. 뺨의 통증이 다시 느껴졌다. 손목의 수갑 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두렵지 않다. 오히려 명료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했다. 문이 열렸다. 한대성이 검은색 판사복과 의사봉을 들고 돌아왔다. 판사님 가져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판사복을 받았다. 익숙한 무게감, 익숙한 질감. 옷을 입으며 거울을 보았다. 멍든 뺨, 흐트러진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준비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동료 판사 몇 명과 마주쳤다. 그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인사를 건넸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법정 문 앞에 섰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대성이 문을 열기 전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판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의사봉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제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문이 열렸다. 모두 기립. 한대성의 우렁찬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 김서현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법정이 얼어붙었다.
검은 법복을 입은 내가 판사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300여 명의 시선이 나를 따라왔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이재혁 판사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나는 판사석에 앉았다. 익숙한 자리였다. 20해 동안 앉아온 이 자리가 오늘만큼은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의사봉을 들어 올렸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다. 땅. 재판을 속기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법정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방청석의 웅성거림이 일순간에 멈췄다. 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42부 수석판사 김서현입니다. 금일 오전 이 법원 정문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이자 이제부터 이 사건의 재판장을 맡겠습니다. 최미정 검사가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것은 절차상 명백한 위반입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재판장을 맡을 수 있습니까? 검사. 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다. 형사소송법 제17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판사는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최 검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그리고 검사께서는 방금 전까지 김모 씨라고 부르던 피고인이 실은 판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기소를 유지하실 건가요? 침묵이 흘렀다. 최 검사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시선을 돌렸다. 증인석에 앉아있는 박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제복을 입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증인 박준호. 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은 방금 전 이 법정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한다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2분 당신은 법원 정문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박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이 좌우로 흔들렸다. 출구를 찾는 듯 했다. 수상한 여성을 제지했습니다. 수상한 여성이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수상했습니까? 사복 차림에 신분 확인을 거부했습니까?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증인, 나는 당신에게 법원 출입증을 꺼내려고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순간 내 뺨을 때렸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안전을 위한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땅.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박준호가 움찔했다.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다시 빗발쳤다. 나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한대성 경위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증인은 또한 나를 벽에 밀쳐붙이고 목을 조르며 짐승 같은 것들은 감옥에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합니까? 박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저는 그런 말을 기억이 안 난다는 말입니까? 나는 태블릿을 켰다. 화면이 밝아졌다. 괜찮습니다. 기록이 있으니까요. 박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재판장님, 최미정 검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영상은 절차상 제출되지 않은 검사. 나는 그녀를 향해 태블릿을 돌렸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2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법원 공식 보안 시스템에서 추출한 것으로 엄연한 공문서입니다. 나는 방청석을 향해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이제부터 오늘 오전 8시 42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CCTV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서 사복 차림의 내가 법원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뒤에서 다가오는 박준호. 그가 내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나는 돌아섰다. 가방에 손을 넣었다. 그 순간 탁! 박준호의 손바닥이 내 뺨을 때렸다. 화면 속에 나는 비틀거렸다. 가방이 떨어졌다. 서류들이 흩날렸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짐승 같은 것들은 감옥에나 있어야 해. 방청석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영상은 계속됐다. 박준호가 내 목을 잡고 벽에 밀쳐붙이는 장면. 수갑을 채우는 장면. 주변 경찰들이 웃으며 촬영하는 장면. 영상이 끝났다. 법정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나는 천천히 박준호를 바라봤다. 증인, 이제도 당신의 증언을 유지하시겠습니까? 박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대답하십시오. 땅.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나는 의사봉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정당한 공무집행입니까? 15분간 휴정합니다. 땅. 의사봉 소리가 울리자마자 법정이 폭발했다. 기자들이 일제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방청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다. 플래시가 터졌다. 박준호는 증인석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 고개를 떨군 채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최미정 검사는 황급히 서류를 챙겨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패배가 묻어 있었다. 나는 판사석에 그대로 앉아 법정을 바라봤다. 20해 동안 수없이 봐온 풍경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한대성 경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판사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뺨의 멍을 가볍게 만졌다. 여전히 쓰라렸다.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그가 물을 건네자 나는 천천히 마셨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긴장이 이제야 풀리기 시작했다. 판사님. 한대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법원에서 15년 근무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나도 처음입니다. 박준호 경위 소문은 들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직이 그를 보호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제복이 주는 권력, 조직이 주는 면죄부. 그 안에서 썩어가는 정의. 오늘 판사님께서 그 벽을 깨셨습니다. 한대성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보복이 있을 겁니다. 경찰 조직 전체가 들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판사님 혼자 감당하시기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법이 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회색 머리의 여성이 법정으로 들어왔다. 대법원 배지를 단 검은 정장. 이영숙 최고법원장이었다. 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원장님. 앉으세요, 김 판사. 이영숙 법원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방청석에 앉아 나를 바라봤다. 소식 들었습니다. 당신이 당한 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송구합니다.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법원장은 손을 들어 내 말을 막았다. 오히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내가 당신에게 판사 임명장을 건넸을 때 했던 말 기억합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복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책임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영숙 법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원은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녀는 법정을 나가기 전 한 번 더 돌아봤다. 정의는 결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문이 닫혔다. 나는 다시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복도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박준호의 동료들이었다. 우리 경위를 당장 석방하라. 이건 판사의 권력 남용이다. 경찰을 모욕하는 건 용납 못해. 한대성이 급히 문을 닫았다. 판사님, 저들이. 괜찮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법정은 성역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밖에서 고함이 계속됐다.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 협박하는 목소리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펼쳤다. 한대성이 긴급히 준비해온 자료였다. 박준호 경위 민원 기록 마이너스 2010년 2025년 15년간의 기록이 빼곡했다. 폭행, 불법 체포, 인종차별적 발언, 증거 조작, 위증 교사. 63건의 민원. 그러나 단 한 건도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내부 조사는 매번 무혐의로 결론났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묵살됐다. 증거는 사라졌다. 이게 전부입니까? 한대성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은 사건들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사진들이 나왔다. 멍든 얼굴, 부러진 팔, 눈물 흘리는 아이들. 가슴이 먹먹해졌다. 15년 동안 내 목소리가 떨렸다. 15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됐는데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제도가 그를 보호했습니다. 한대성이 쓴웃음을 지었다. 경찰은 경찰을 감싸고 검찰은 기소를 꺼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죄송합니다, 판사님. 법원도 외면했습니다. 나는 서류철을 덮었다. 오늘 그 15년이 끝납니다. 밖에 소란이 점점 커졌다. 경찰들이 더 많이 몰려든 것 같았다. 재판을 속기할 시간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복을 여몄다. 거울을 봤다. 뺨의 멍은 더욱 진해졌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한경희. 예, 판사님. 방청객을 다시 입장시키십시오. 그리고 나는 의사봉을 집어들었다. 언론에 공개하십시오. 모든 방송사, 모든 신문사. 이 재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볼 권리가 있습니다. 한대성의 눈이 커졌다. 판사님, 정말로? 정의는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빛 아래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문이 열렸다. 방청객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카메라가 더 많았다. 생중계 장비가 설치됐다. 박준호가 증인석으로 다시 걸어왔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다. 제복은 여전히 반듯했지만 그 안의 사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나는 판사석에 앉아 법정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의사봉을 들어 올렸다. 땅. 재판을 속기합니다. 의사봉 소리와 함께 법정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카메라 렌즈들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빨간 불이 켜졌다. 생중계가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본 법정은 오늘 아침 발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증인 박준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당신은 선서를 했습니까?
박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증죄의 무게를 알고 있겠습니까? 예. 형법 제152조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카메라들이 박준호에게 집중됐다. 하지만 위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쿵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이것은 당신의 15년 근무 기록입니다. 정확히는 당신에게 제기된 민원 기록입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2010년 3월 대학생 이준호 씨에 대한 불법 체포 및 폭행. 2011년 7월 노점상 김영애 씨에 대한 물리력 과다 사용. 2013년 2월. 나는 페이지를 넘기며 차례차례 읽어내려갔다.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다. 2018년 9월 미성년자 박지민 군에 대한 부당 연행. 2020년 4월 외국인 노동자 응웬 씨에 대한 인종차별적 폭언. 방청석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총 63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건도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박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증인, 왜 그랬습니까? 왜 63번이나 같은 짓을 반복했습니까? 박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십시오. 땅.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렸다. 모른다고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석에서 내려와 증인석 앞으로 걸어갔다. 당신은 15년 동안 63명의 시민을 괴롭혔습니다. 폭행하고 모욕하고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요? 저는 그저 제 직무를. 직무?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시민을 때리는 것이 직무입니까? 거짓으로 체포하는 것이 직무입니까? 판사를 폭행하는 것이 직무입니까? 박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다시 판사석으로 돌아갔다. 서류철을 펼치고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대형 모니터에 사진이 떴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눈가는 찢어져 있었다. 2018년 9월 15일 박지민 군입니다. 당시 12세. 당신은 이 아이를 불심 검문이라는 명목으로 연행했고 저항한다는 이유로 폭행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한 중년 여성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지민 군의 어머니였다. 이 아이는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제복만 봐도 공황 발작을 일으킵니다. 12세 아이의 인생을 당신이 망가뜨렸습니다. 나는 다음 사진을 띄웠다. 2020년 4월 응웬 타인 씨. 베트남 출신 노동자입니다. 당신은 그를 짐승이라 불렀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혐의도 없이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가뒀습니다. 응웬 씨의 사진이 화면을 채웠다. 상처투성이 얼굴, 겁에 질린 눈빛. 이 사람은 한국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세금을 냈고 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사진을 넘겼다. 피해자들의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젊은이, 노인, 여성, 아이들. 인종도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두려움. 증인, 이 사람들을 기억합니까? 박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답하십시오. 당신이 짓밟은 이 사람들을 기억합니까? 기억합니다. 후회합니까? 침묵. 증인, 후회합니까? 예.
거짓말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진정으로 후회했다면 63번이나 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들키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박준호의 어깨가 떨렸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의사봉을 들어 올렸다. 본 법정은 증인 박준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방청석이 숨을 죽였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첫째, 위증죄. 둘째, 공무원 폭행죄. 셋째, 직권남용죄. 넷째, 명예훼손죄.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섯째.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15년간 반복된 폭행, 불법 체포, 인권 침해에 대한 특별조사를 명령합니다. 검찰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십시오. 땅. 의사봉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박준호 경위,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직위 해제됩니다. 경찰 배지를 제출하십시오. 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배지를 떼었다. 15년간 달고 다녔던 그 배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쨍그랑. 작은 금속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제복을 입었지만 정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증인석에 주저앉았다. 밖에서 함성이 들렸다. 경찰들이 항의하는 소리. 하지만 법정 안은 고요했다. 정의가 돌아온 침묵이었다. 10분간 휴정합니다. 땅. 의사봉 소리와 함께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열어 급히 기사를 작성했다. 방청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쑥덕거렸다. 나는 판사석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셨다. 목이 타들어갔다.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한대성 경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판사님, 밖이 난리입니다. 경찰 조직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경찰청장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판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법정은 그 누구의 압력도 받지 않습니다. 경찰청장이든 대통령이든 한대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판사님 안전이 괜찮습니다.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미소 지었다. 하지만 사실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단지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다. 정의를 향한 의무. 문이 열리고 최미정 검사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판사님,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난리입니다.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하면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검사님,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검찰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경찰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최미정 검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검사님도 아까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은 진실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직 편에 서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 편에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돌아서 나가려다 멈춰 섰다. 판사님,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싸우는 것이. 나는 잠시 생각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미정 검사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나갔다. 휴정 시간이 끝났다.
방청객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복도까지 가득 찼다. 생중계를 보고 달려온 시민들이었다. 박준호가 증인석으로 다시 걸어왔다. 그의 걸음은 비틀거렸다. 제복에 배지가 없는 가슴이 허전해 보였다. 나는 의사봉을 들어 올렸다. 땅. 재판을 속기합니다. 법정이 고요해졌다. 이제부터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나는 태블릿을 다시 꺼냈다. 화면을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다. 오늘 아침 8시 42분 법원 정문 CCTV 영상은 이미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경찰 규정에 따르면 모든 경찰관은 시민과의 접촉 시 바디캠을 작동해야 합니다. 특히 체포 상황에서는 필수입니다. 나는 화면을 터치했다. 박준호 경위, 당신도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 영상은 경찰청 중앙 서버에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영상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박준호의 시점이었다. 바디캠이 찍은 영상. 아침 햇살이 비치는 법원 정문. 사복 차림의 내가 걸어오고 있었다. 저기 저 여자.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동료 경찰이 대답했다. 왜요? 수상해. 저런 옷 입은 여자가 법원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직원 아닙니까? 아니야. 얼굴을 봐. 저런 얼굴이 판사나 변호사일 리 없어.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화면 속 박준호가 내게 다가갔다. 거칠게 어깨를 잡았다. 어이, 거기서. 나는 돌아섰다. 무슨 일이십니까? 신분증 내놔. 잠깐만요, 가방에. 내가 가방에 손을 넣으려는 순간 탁! 박준호의 손바닥이 내 뺨을 때렸다. 화면이 흔들렸다. 감히 손을 주머니에? 무기 소지 의심. 저는 판사입니다. 김서연 판사. 닥쳐. 짐승 같은 것들은 감옥에나 있어야 해. 그는 내 목을 움켜쥐고 벽에 밀쳐붙였다. 카메라가 가까이서 내 얼굴을 비췄다. 공포에 질린 표정, 숨막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법원에 기어들어와. 웃기고 있네. 동료 경찰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 형님, 완전 제압하셨네요. 이 정도는 약한 거지. 예전엔 더 심했어. 그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내가 수갑에 채워져 끌려가는 동안 영상이 끝났다. 법정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나는 천천히 박준호를 바라봤다. 증인, 이것이 당신의 정당한 직무 수행입니까? 박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은 내가 판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입니까? 왜 믿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답하십시오. 땅. 얼굴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얼굴? 네. 저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판사라면 당연히 특정한 외모일 거라는. 방청석에서 분노의 탄식이 쏟아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편견. 그것이 당신의 모든 범죄의 근원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화면을 터치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번엔 법원 내부 복도였다. 박준호가 동료들과 얘기하고 있었다. 이거 완전 대박이네. 판사 사칭범 잡았어. 진짜 판사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설마. 저런 얼굴이 판사일 리 없어. 그리고 설령 판사라 해도 뭐 어때? 우리 편에서 다 덮어줄 거야.
동료들이 웃었다. 역시 형님. 뒷배가 든든하시니까. 당연하지. 경찰 조직이 나를 지킨다고. 15년 동안 그래왔잖아. 화면이 꺼졌다.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박준호를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증인 박준호. 나는 천천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은 방금 15년 동안 그래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박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본 법정은 이미 당신의 15년 민원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나는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이번 것은 더욱 두꺼웠다. 한대성 경위 증거물 치료를 제시하십시오. 한대성이 대형 화면을 조작했다. 엑셀표가 나타났다. 수백 줄에 달하는 데이터였다. 이것은 지난 15년간 당신이 근무한 지역의 폭행 신고 건수입니다. 총 247건. 방청석에서 논란 판성이 터졌다. 247건 중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63건. 나머지 184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록에 없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록에 없다? 184명의 피해자가 신고했는데 기록이 없다고요? 나는 화면을 넘겼다. 이번엔 내부 문서가 나타났다. 이것은 당신이 속한 경찰서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민원 무마 지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최미정 검사가 벌떡 일어났다. 판사님, 그 문서는 어떻게? 검찰이 확보했어야 할 증거입니다, 검사님. 하지만 확보하지 않았죠. 그래서 법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나는 문서를 확대했다. 시민 민원 발생 시 초동 대응 절차 1단계 피해자 회유, 2단계 증거 최소화, 3단계 내부 무혐의 처리. 방청석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것이 당신이 소속된 조직의 매뉴얼입니다. 범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숨기는 매뉴얼. 나는 박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썩어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이제부터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녹화된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중년 남성이었다. 얼굴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다. 2015년이었습니다. 노점을 하고 있었는데 박경희가 와서 갑자기 발로 제 물건을 걷어찼습니다. 항의하자 저를 끌고 가서 파출소 뒤에서 때렸습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신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찰이 와서 말했습니다. 신고하면 내가 더 피곤해진다.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영상이 바뀌었다. 이번엔 젊은 여성이었다. 2017년 겨울이었어요. 술 취한 남자한테 쫓겨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박경희가 왔어요. 근데 저한테 물었어요. 내가 뭘 입고 다녔길래 쫓겨왔냐고. 여성이 눈물을 닦았다. 피해자가 저인데 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가해자는 그냥 보내고. 세 번째 영상. 노인이었다. 내 손자가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달라고 파출소에 갔어요. 근데 박경희가 손자를 의심하더군요. 내가 훔친 거 아니냐고. 12살 아이한테요. 노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아이가 울자 박경희가 소리쳤어요. 울지 마. 범죄자처럼 구는 거 아니야. 그날 이후로 손자는 경찰을 무서워합니다. 영상이 계속 이어졌다. 10명, 20명, 30명. 각자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상황.
하지만 가해자는 하나였다. 박준호. 마지막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증인, 이 사람들을 기억합니까? 박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대답하십시오. 땅. 기억합니다. 모두 기억합니까? 아닙니다. 일부는 기억도 안 난다는 말입니까?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에게는 일부일지 몰라도 이들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입니다. 박준호의 어깨가 떨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석 앞으로 걸어 나왔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당신은 계속했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대답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할 수 있었다고요? 예.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상사들도 검찰도 법원도 아무도. 박준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들어와도 무마됐고 피해자들은 포기했고 저는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한 겁니까? 예.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복을 입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방청석에서 분노의 함성이 터졌다. 한대성이 질서 유지를 위해 망치를 두드렸다. 나는 박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제복을 입었지만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당신을 괴물로 만든 것은 나는 서류철을 들어 올렸다. 바로 이 썩어 빠진 시스템입니다. 땅. 의사봉이 울렸다. 본 법정은 박준호 개인뿐 아니라 그를 방조한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조사를 명령합니다. 방청석이 환호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15년 동안 은폐된 184건의 사건 모두 재수사하십시오. 그리고 관련된 모든 경찰관, 상급자, 검사를 조사하십시오. 최미정 검사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나는 다시 박준호를 바라봤다. 증인, 당신의 범죄는 오늘 끝납니다. 더 이상 제복이 당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박준호는 증인석에서 무너져 내렸다. 어깨가 흔들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아니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판사석으로 돌아왔다. 밖에서 함성이 들렸다.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었다. 생중계를 보고 달려온 사람들. 정의, 정의, 정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었다. 그들을 위해 나는 끝까지 가야 했다. 모두 기립. 한대성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방청객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20년 판사 생활 중 가장 무거운 순간이었다. 의사봉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피고인 박준호, 일어서십시오. 박준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제복은 여전히 반듯했지만 그 안의 사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본 법정은 오늘 하루 동안 철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법정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CCTV 영상, 바디캠 영상, 15년간의 민원 기록, 그리고 수십 명의 피해자 증언. 모든 증거가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박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제복이라는 권위 뒤에 숨어 15년 동안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혀왔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피해자 가족들이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대한민국 판사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위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서류철을 펼쳤다. 형법 제125조 폭행 및 가혹행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형법 제152조 위증죄, 형법 제257조 상해죄. 죄목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박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제10조 위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당신은 이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땅. 의사봉이 울렸다. 피고인 박준호. 당신은 15년 동안 최소 247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 인권 침해를 자행했습니다. 박준호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간신히 책상을 붙잡고 서 있었다. 그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일부는 노인이었습니다. 일부는 당신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해했습니다.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방청석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본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나는 판결문을 들어 올렸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피고인 박준호는 폭행죄, 직권남용죄, 위증죄, 명예훼손죄, 그리고 조직적 범죄 은폐 방조죄로. 잠시 멈췄다. 법정의 모든 눈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땅. 의사봉이 내려쳤다. 순간 법정이 폭발했다.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다. 박준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안 돼. 안 돼요. 그가 울부짖었다. 25년은 너무. 제 인생이. 나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다. 피고인. 당신이 짓밟은 247명의 인생은 생각해봤습니까? 박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12살 박지민 군은 아직도 악몽에 시달립니다. 응웬 씨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판결문을 계속 읽었다. 그리고 당신이 받을 25년은 당신이 빼앗은 247명의 삶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짧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첫째, 피고인의 모든 경찰 연금 및 퇴직금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 둘째, 피고인이 소속된 경찰서 및 관련 상급 기관에 대한 감사원 특별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 셋째, 15년간 은폐된 184건의 사건에 대해 검찰은 6개월 내 재수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최미정 검사가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넷째, 나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3개월 내 경찰 인권 보호 시스템 개선안을 수립하고 전 경찰관 대상 인권 교육을 의무화할 것. 땅, 땅, 땅. 의사봉이 3번 울렸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방청석이 다시 환호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밖에서도 함성이 들렸다. 정의가 이겼다. 김서연 판사님, 감사합니다. 구호가 끝없이 이어졌다. 박준호는 경찰들에게 끌려나갔다. 이번엔 그가 수갑을 차고 있었다. 그의 동료들이 그를 체포하는 아이러니한 장면이었다. 법정이 비워지고 나는 혼자 남았다. 판사석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현판이 보였다. 20년 전 처음 이 자리에 앉았을 때의 맹세가 떠올랐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그 맹세를 지켰다. 한대성이 조용히 다가왔다. 판사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뺨의 멍은 아직 아팠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커피 한 잔 드실까요? 고맙습니다. 그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판사님 오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아닙니다. 단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못했던 일입니다. 경찰 조직 전체를 상대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당신도 도왔고 최 검사도 바뀌었고 법원장님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봤기에 가능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촛불을 들고 플래카드를 들고 함께 서 있었다. 정의는 살아있다. 김서연 판사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합니다. 플래카드의 문구들이 보였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환호가 터졌다. 이것이 진짜 승리였다. 법정 안의 판결이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은 것. 나는 판사복을 벗고 의자에 걸쳤다. 긴 하루였다. 힘든 하루였다.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다. 내일도 나는 이 자리에 앉을 것이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그리고 저 시민들을 위해. 3개월 후, 아침 햇살이 법원 정문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판사복을 입고 익숙한 길을 걸었다. 3달 전 이 자리에서 폭행당했던 그 길.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경비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새로 부임한 젊은 경비원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나는 미소로 화답했다. 뺨의 멍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법원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처음엔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판사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지나가던 변호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로비의 대형 스크린을 보았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박준호 전 경위 사건 이후 경찰청은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전국 경찰관 1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이 시작됐으며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경찰 내부 감찰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습니다. 이제 시민 민원은 독립적인 외부 기관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기자회견장이었다. 경찰청장입니다. 지난 15년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경찰청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우리는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을 해쳤다는 사실에 통절히 반성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3층에서 내려 민 42부로 향했다. 복도에는 동료 판사들이 서 있었다. 서현 씨 왔어요? 이재혁 판사였다. 그날 임시로 재판을 맡았던 그 판사. 안녕하세요, 이 판사님. 그날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저도 사복이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복이든 아니든 저는 한 사람을 판단했어야 했는데 제복을 믿었습니다. 판사로서 부끄럽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죠.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집무실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매일 수십 통씩 도착했다. 하나를 집어들어 펼쳤다. 김서연 판사님께. 저는 10년 전 경찰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다른 편지를 펼쳤다. 저는 경찰관입니다. 처음엔 판사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조직을 공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판사님은 경찰을 공격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하신 겁니다.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제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대성 경위가 들어왔다. 판사님, 오늘 일정 확인차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그리고 박지민 군 어머니가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12살 소년? 예. 이제 13살이 됐습니다.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뵙겠습니다. 한대성이 나가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법원 앞 광장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3달 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것이었다. 2025년 4월 이곳에서 정의는 침묵하지 않았다. 점심시간. 법원 1층 상담실에서 박지민 군과 어머니를 만났다. 소녀는 많이 자란 것 같았다. 얼굴의 상처는 사라졌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민 군. 안녕하세요, 판사님. 작은 목소리였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조금씩 밖에 나가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처음엔 경찰만 봐도 떨었는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판사님께서 정의를 보여주셨으니까요. 지민 군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손으로 쓴 편지였다. 판사님, 이거 읽어봐도 될까?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를 펼쳤다.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판사님, 저는 경찰이 무서웠습니다. 아니, 어른들이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달랐습니다. 판사님은 진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커서 판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지민 군, 당신은 이미 용감한 사람입니다. 소년이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오후 3시. 법정에 섰다. 오늘도 재판이 있었다.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다. 방청석에는 시민들이 가득했다. 3달 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법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법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믿기 시작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땅. 의사봉 소리가 울렸다. 저녁 6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법원을 나섰다. 정문을 걸으며 그날을 떠올렸다. 3달 전 이 자리에서 나는 폭행당했다.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일어섰다. 그리고 싸웠다. 혼자가 아니었다. 한대성 경위, 최미정 검사, 이영숙 법원장,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였다. 김 판사님, 감사원입니다. 경찰청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총 37명의 경찰관이 징계 처분됐으며 15명이 형사 고발됐습니다. 시스템 개선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미소가 지어졌다.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판사님, 응웬입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곳이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법원 앞 광장을 지나며 비석을 다시 봤다. 이곳에서 정의는 침묵하지 않았다. 나는 그 앞에 잠시 멈춰 섰다.
앞으로도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해가 지고 있었다. 법원 건물에 석양이 비쳤다. 황금빛이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출근할 것이다. 판사복을 입고 법정에 설 것이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시민들을 위해.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한 사람이 일어서면 조금씩 변한다. 3달 전 나는 피해자였다. 오늘 나는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내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것이다. 법원 정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대한민국 법원.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정의의 이름으로. 법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정의는 계속된다. 2025년 4월. 한 판사의 용기가 나라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에필로그. 1년 후. 김서현 판사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박준호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그가 속했던 경찰서는 전면 개편됐다. 184건의 재수사 중 127건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한민국 경찰 신뢰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법원 앞 비석에는 매일 꽃이 놓인다. 정의를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약속.